금은 세금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샀을 때, 팔았을 때, 그리고 누구에게 주었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 금값이 치솟으면서 실물금을 사려는 분들이 폭증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금을 사는 순간보다 보유하고 나서가 진짜 문제입니다. 바로 세금 때문이에요. 최근 국세청은 개인 간 금 거래, 특히 당근마켓이나 중고 플랫폼에서의 거래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거래했는데 통지서 받았다는 사례도 늘고 있어요. 게다가 상속이나 증여로 금을 물려주는 분들은 세무사마다 가치평가가 제각각이라 혼란이 큽니다. 이게 얼마짜리로 계산되는 거냐, 증여세가 붙는 건가요? 같은 질문이 정말 많죠. 금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자산의 이동과 세금의 경계선에 서 있는 실물 자산이에요. 특히 실물금을 샀다면 부가세 10%를 이미 낸 것이고 KRX 금시장이나 금통장, ETF 등 투자 방식에 따라 과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는 양도세가 없지만 어떤 경우는 금융소득세로 15.4%가 빠져요. 결국 금을 어떻게 샀느냐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금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그리고 증여 상속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세금 고민을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과세 트리거 5가지도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은 금을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세금 리스크를 포함한 총체적 자산 관리로 보고 계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금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금 투자 방식 4가지 한눈에 정리. 많은 분들이 금 투자라고 하면 그냥 골드바나 반지를 사는 걸 떠올리지만 사실 금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크게 4가지 방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실물금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죠. 하지만 실물금을 살 때는 무조건 부가가치세 10%를 냅니다. 골드바든 반지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팔아서 이익을 얻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단, 반복적으로 사고 파는 경우엔 국세청이 사업자로 판단해 소득세나 부가세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즉, 한두 번은 괜찮지만 자주 거래하면 세금 대상자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KRX 금시장입니다. 증권사 HTS나 MTS에서 주식처럼 금을 사고 파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거래하는 금은 부가세와 양도세 모두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금을 실물로 인출하는 순간 부가세 10%가 다시 붙습니다. 즉, 화면 안에서는 면세지만 손에 쥐는 순간 과세가 되는 구조죠. 세 번째는 금통장, 즉 골드뱅킹입니다. 은행 계좌 안에 금을 쌓는 개념으로 금 시세에 따라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돼요. 주식 배당처럼 세금이 자동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4번째는 금 ETF와 금 펀드입니다. 국내 상장 ETF는 금통장처럼 배당소득세 15.4%, 해외 ETF는 양도소득세 22%가 붙습니다. 즉, 해외 ETF 해외 주식과 같은 과세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실물금은 부가세 중심, KRX금은 세금 거의 없음, 금통장은 금융소득세, ETF는 투자국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이 4가지 구조만 명확히 구분해도 금 세금 헷갈림의 80%는 사라집니다. 2. 금을 사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세금 고민 탑3. 금은 사는 순간보다 보유하고 나서가 더 고민입니다. 특히 세금 문제는 투자 수익보다 더 복잡하게 느껴지죠. 오늘은 금을 사는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세금 고민 3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증여와 상속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을 물려주거나 손주에게 돌반지를 선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금의 시세가 매일 바뀌고 세무사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감정가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고 거래소 시세로 평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같은 금이라도 신고 시점과 평가 방식에 따라 증여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시세 자료나 영수증, 감정평가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증빙이 없으면 시가 누락으로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개인 간 거래, 즉 중고금 거래의 세금 여부예요. 요즘 당근마켓, 중고나라에서 금을 사고 파는 분들이 많죠. 많은 분들이 개인 거래니까 세금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반복되면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반복적 거래를 사업 행위로 간주해 소득세와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두 번 거래했는데도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어요. 즉, 거래 빈도와 금액이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는 KRX 금시장 BS 실물 인출 문제입니다. 거래소 안에서만 사고 팔면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금을 인출해서 손에 쥐는 순간 그게 공급 행위로 간주되어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나 차익 목적이라면 굳이 인출하지 말고 계좌 안에서 거래만 하는 게 유리하죠. 결국 금을 사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 내가 금을 왜 샀고 어디에 쓸 건지입니다. 선물용인지 투자용인지 상속용인지 목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까요. 이걸 명확히 정리해두면 금이 세금 폭탄이 아니라 진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3. 금을 파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세금 고민. 금을 살 때보다 더 예민한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팔 때입니다. 금은 팔아도 세금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오늘은 금을 파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세금 고민을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보유하던 금을 한두 번 파는 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은 팔아도 세금 없다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반복성이에요. 국세청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거래를 사업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금을 여러 차례 사고 팔면서 수익을 냈다면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고 그때부터는 소득세와 부가세가 모두 붙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로 세무조사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 거래의 리스크입니다. 금 거래의 특성상 현금으로 사고 파는 경우가 많지만 이때 거래 증빙이 없으면 소득 누락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신고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은닉 자산 혹은 탈세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특히 최근에는 금 거래 내역이 카드, 계좌, 플랫폼 데이터와 연결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통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꼭 영수증, 거래 명세서, 입금 기록을 남겨두세요. 세 번째는 중고금 프리미엄 시장의 과세 문제입니다. 요즘 중고금 시세가 새 제품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급 부족, 즉시 수령 가능성 때문에 중고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세금 함정이 있습니다. 세금은 부가세가 붙지만 중고금은 개인 간 거래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걸 악용해 상시 거래하는 경우 국세청은 면세 사업을 가장한 과세 회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결국 반복적 중고 거래는 부가세 탈루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금을 팔 때 세금이 없다는 건 일시적 개인 거래일 때만 해당됩니다. 자주 팔거나 금액이 크다면 세금 대상이 될 수 있고 현금 거래로 증빙이 없으면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집니다. 즉, 금을 팔 땐 얼마에 팔았냐보다 어떻게 팔았냐가 더 중요합니다. 4. 해외에서 금을 사올 때의 관세 부가세 포인트. 해외에서 금을 사오면 더 싸게 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일본이나 홍콩이 더 싸다던데 거기서 사오면 이득 아닌가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손해입니다.
우선 금은 국가마다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한국은 금을 정식으로 수입할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즉 해외에서 싸게 사더라도 국내에 들여올 때 이 세금을 내면 결국 한국 시세와 큰 차이가 없어요. 게다가 운반비, 보험료, 환율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직구 프리미엄이 아니라 직구 손해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통관 절차입니다. 금은 단순 물건이 아니라 귀금속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식 신고 없이 들여오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두 개쯤 들고 오면 괜찮겠지 싶어도 입국심사에서 금속 탐지나 수화물 검색으로 걸리면 즉시 압류 조치되고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특히 100g 이상, 시가 500만 원 이상이면 세관에서 거의 무조건 확인합니다. 일부에서는 몸에 차고 들어오면 괜찮다. 착용한 건 개인 소지품으로 간주된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착용하고 있더라도 구매 영수증이 없거나 출국 시점에 없던 물건이면 세관이 충분히 신규 반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반입 금액이 크면 신고를 안 하는 순간 불법이 되는 구조예요. 또한 금을 해외에서 샀다가 국내에서 되팔면 이건 단순한 개인 거래가 아니라 수입 후 판매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엔 사업자 등록과 부가세 신고까지 해야 하죠.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해외금 수입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고 통관 내역이 카드 결제 계좌 이체 기록과 연결돼 예전처럼 숨기기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해외금 투자는 싸게 사서 벌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세금과 절차를 잘 모르면 오히려 리스크 자산이 됩니다.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부가세까지 내면 국내 가격과 거의 차이가 없고 불법 반입으로 적발되면 수십 배의 벌금이 붙을 수도 있어요. 해외에서 금을 사려는 이유가 단순히 가격 때문이라면 그 돈으로 차라리 국내 KRX 금시장을 이용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돌반지 예물 같은 선물금 세금은 돌반지나 결혼 예물,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 선물. 이런 금 선물에는 과연 세금이 붙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선물인데 세금이 왜 나와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감정이 아니라 이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자산을 넘겼는지 그 사실이 중요하죠. 금은 현금처럼 가치가 명확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을 넘는다면 그것이 선물이든 아니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금을 준다면 10년 동안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에서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는 모두 다릅니다. 그럼 돌반지 한 개 주는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소액의 선물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돌반지 한두 개나 소액의 예물은 대부분 문제되지 않죠. 문제는 금액이 커지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주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10년 합산 규정에 따라 총 금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누가 세금을 내느냐입니다.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즉 수증자에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주에게 금을 주면 그 금액은 손주의 증여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물론 실제 신고는 부모가 대신하지만 법적으로는 수증자 기준이에요. 그리고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증빙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금을 줬는지 간단히 기록하고 구매 영수증이나 시세표를 보관해 두세요. 이런 자료만 있어도 나중에 세무조사나 상속신고 때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간단합니다. 작은 정성은 괜찮지만 큰 마음은 세금이 따라옵니다. 가족에게 금을 선물할 때는 그 순간의 따뜻한 마음만큼 세금 기준선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의미 있는 선물이 됩니다. 결국 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금을 아는 것입니다. 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보다 그 금을 어떤 방식으로 보유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금은 단순한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고 상속증여가 가능한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항상 세법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는 세금 공부가 곧 수익률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금을 살 때마다 4가지 체크리스트만 기억하세요. 첫째, 어떤 형태로 보유할 건가 실물, KRX, 금통장, ETF 중 선택. 둘째, 거래 횟수는 얼마나 될까 한두 번은 괜찮지만 반복 거래는 위험. 셋째, 인출 계획은 있는가? KRX 인출 시 부가세 10%를 반드시 고려. 넷째, 가족에게 넘길 계획이 있다면 증여세 공제 한도 확인. 이 4가지를 미리 정리해두면 세금으로 당황할 일도 조사로 불안할 일도 줄어듭니다. 금은 잘 모르면 세금이 붙지만 알고 준비하면 세금 없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금 투자와 세금 관리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KRX 금시장과 실물금 100만원 투자 시 실제 수익률 차이를 직접 계산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금을 단순히 보석이 아닌 세대를 이어가는 자산으로 만드는 방법. 그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펀드 매니저 이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집값 이제 진짜 다시 오를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너무 조용해서 안정된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공사비는 치솟고 정부는 이미 3차 부동산 대책을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움직이려는 전형적인 신호예요. 저는 오늘 그 신호를 가장 냉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이희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이상하다. 거래는 없는데 집값은 왜 안 떨어지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급이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멈추고 서울은 이미 전세 품귀 현상이 극심합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전까지는 전세 시장이 숨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의 3차 부동산 정책입니다. 1. 2차 때처럼 세제대출을 건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번엔 실거주 요건 강화, 전세대출 한도 축소, 다주택 중과 유지까지 모두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걸 규제 강화로 받아들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조치가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세질수록 공급은 더 느려지고 불안 심리가 커지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영상에서 이 3가지를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전세 매물이 사라졌는지, 공사비 폭등이 어떻게 공급을 막고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3차 대책이 실제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이 순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부동산 시장이 왜 무서울 정도로 변할 수밖에 없는지를 구체적인 근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언제 사고 어디를 피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부동산 판단, 오늘 이 영상이 바꿔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전세 매물 실종의 진짜 이유. 요즘 전세가 없다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전세가 부족한 이유가 단순히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서가 아닙니다. 매물 자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책이 아니라 구조적인 공급 절벽이 원인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실거주 요건 강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등의 영향으로 투자 목적의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과거엔 전세를 끼고 갭투자로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가 꾸준히 공급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전세 끼고 살 수 없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 세입자를 둘 수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2025년 입주 예정이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공사비 급등과 인허가 지연으로 줄줄이 연기되면서 신규 입주 물량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호 수준으로 5년 평균 대비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면 임차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죠. 그 결과 전세 가격 지수는 2024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월세화입니다. 과거에는 전세 7, 월세 3의 비율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전돼 전세 4, 월세 6, 일부 지역은 3대 7 수준까지 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아 전세보증금을 운용할 메리트가 줄었고 대신 매달 월세로 안정적 현금을 받는 게 더 낫기 때문이죠. 결국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가 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월세 부담이 커진 세입자들은 이럴 바엔 차라리 사자는 심리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내년 집값을 다시 자극할 보이지 않는 불씨입니다. 즉, 전세 시장의 불안이 매매 시장의 상승 신호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 공사비 폭등과 재건축 지연, 공급이 멈춘 진짜 이유.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뇌관은 공급 부족입니다. 그런데 이 공급이 막히는 이유가 단순히 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공사비 폭등과 행정 규제 때문이죠. 최근 몇 년 사이 건설자재, 인건비, 안전관리비가 모두 급등했습니다. 철근 시멘트 같은 주요 자재 가격은 팬데믹 이전보다 약 40에서 60% 상승, 인건비는 최대 30%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원가 상승은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됩니다. 실제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평균 4,500만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이 예전엔 2에서 3억이면 가능했지만 지금은 5억 원부터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원주민이나 조합원들이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이촌동 한강맨션은 서울시가 한강 조망이 가능한 동층의 임대세대를 의무 배치하라고 요구하면서 조합과 갈등을 빚다 결국 이주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 규제가 겹치면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는 더욱 늦어집니다. 서울시는 공공기여 확대를 명분으로 임대 비율 강화, 층수 제한, 녹지율 의무 조항 등을 추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민간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을 더 줄이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사비 폭등, 분양가 상승, 조합 분담금 부담, 사업 지연. 이 네 가지가 공급 부족의 완벽한 사슬을 만들었죠. 이게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앞으로 2에서 3년 안에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즉,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은 줄어드는 구조가 고착화된 겁니다. 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정부가 어떤 규제를 내놓더라도 결국 시장은 다시 희소성 프리미엄을 반영하며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 이재명 정부의 3차 부동산 정책 무엇이 달라질까? 최근 정치권과 시장에서 동시에 주목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3차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1차, 2차 대책을 통해 세제 완화, 청년 주거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을 추진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전세 품귀와 집값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 내부에서는 보다 강력한 수요 억제책과 공급 정상화 대책을 동시에 내놓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유력한 변화는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6억 원 한도 기준에서 운용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5억 원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갭투자 차단 목적에서 대출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자금 유입이 줄면서 시장의 체감 유동성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거주 요건 강화입니다. 현재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정부는 이를 비규제 지역 일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즉,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서 세입자를 두는 갭 투자가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이는 단기적으로는 거래 감소를,
중장기적으로는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화 가속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다주택자 세제 기조 유지입니다. 일부에서는 양도세 완화 기대감이 있었지만 국토부와 기재부 모두 다주택자 세제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결국 1주택 중심의 세제 구조를 고수하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공급 정책 조정입니다. 3기 신도시의 입주가 늦어지고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되면서 정부는 지역별 맞춤형 공급 조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되 동시에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통해 분양가를 현실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3차 정책의 방향은 대출 세제 강화로 수요 억제, 동시에 공급 구조 재정비, 즉 시장을 억누르기보다 균형을 맞추려는 실질적 규제 패키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규제는 다시 가격 불안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줄고 공급이 막힌 상황에서 수요만 눌러버리면 결국 풍선 효과가 터지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4. 유동성과 금리, 집값을 움직이는 진짜 엔진. 많은 분들이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오른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도 집값이 떨어질 때가 있었고 반대로 금리가 오르는데도 오르는 시기도 있었죠. 그 이유는 바로 유동성, 즉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이 훨씬 더 강력한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금리 그 자체보다 돈이 얼마나 돌고 있느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걸 경제에서는 M2 지표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현금, 예금, 단기 상품 등을 모두 포함한 시중의 유동성을 뜻합니다. 최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기준 M2는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수치이며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앞으로 집값 향방을 좌우하게 됩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도 결국 이 유동성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등 각종 경기부양책으로 풀린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 단기간에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세대출, 주담대, 정책금융 대출까지 단계적으로 조여 유동성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겁니다. 문제는 돈의 방향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대출을 막아도 자금은 다른 형태로 시장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고금리 예금 만기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하거나 주식시장에서 빠진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시기죠. 이럴 경우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풍선 효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입니다. 즉, 단기 금리 인하나 인상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시중 유동성의 방향입니다. 유동성이 돌기 시작하면 정책이 아무리 강해도 시장은 결국 살아 움직입니다. 지금처럼 대출은 조이고 있지만 정부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내년 상반기부터 자산시장의 재점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3차 부동산 정책의 명암은 이 유동성에 달려 있습니다. 자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막고 얼마나 공급 안정화로 돌릴 수 있느냐. 그게 실패한다면 내년부터는 다시 돈이 집으로 몰리는 장세가 펼쳐질 겁니다. 풍선 효과의 새로운 중심지 규제의 그림자가 만든 상승 지역들. 규제는 언제나 시장의 한쪽을 눌러도 결국 다른 쪽을 밀어 올립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바로 그 전형적인 풍선 효과의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준비 중인 3차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대출 축소 실거주 요건 강화라면 그 조치의 직격탄은 강남 3구와 용산구가 맞게 됩니다. 이미 이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있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추가 진입이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투자 수요는 자연스럽게 인접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대표적인 수혜 후보가 동대문, 서대문, 강서, 관악, 성북입니다. 이 지역들은 교통망이 확충되고 재개발이 활발하지만 아직까지 강력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곳입니다. 특히 강서구 마곡,
관악구 봉천 신림 일대, 성북구 장위 뉴타운은 이미 투자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강남권이 주춤하는 사이 이들 지역의 거래량은 전월 대비 20에서 30% 증가, 일부 단지는 실거래가가 5천만 원 이상 반등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일시적 흐름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정부 규제, 수요 이동, 비규제 지역 급등, 규제 확산이라는 사이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2017년, 2021년, 그리고 지금이 그 세 번째 사이클의 초입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거주 요건 강화로 인해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는 지역들은 자연스럽게 월세 부담이 낮은 지역, 즉 외곽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립니다. 서울 외곽권과 경기 인접 지역의 전세 가율이 오르면서 이곳이 대체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죠. 결국 풍선 효과는 단순한 부작용이 아닙니다. 정책이 세질수록 사람들은 여전히 살 곳을 찾습니다. 수요는 사라지지 않고 이동할 뿐이죠.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의 핵심은 어디가 묶이고 어디가 비어있는가입니다. 즉, 규제의 빈틈을 잇는 것이 곧 내년 부동산 시장의 기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한쪽을 조이면 시장은 언제나 다른 쪽으로 길을 냅니다. 이게 바로 2025년 부동산 지도의 핵심 변수, 풍선 효과의 재시작입니다. 6. 무주택자, 1주택자별 생존 전략.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시장은 혼란스럽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공급은 줄고 규제는 강화되며 전세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입니다. 정부 정책을 예측하려 애쓰기보다 각자의 위치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더 현실적이죠. 먼저 무주택자부터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시기엔 전세 연장보다 내 집 마련이 유리합니다. 전세금이 5%만 올라도 연간 수백만 원이 추가 지출됩니다. 그럴 바엔 소득 대비 감당 가능한 수준의 매수를 검토하는 게 낫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기준은 월 소득의 30% 이내에서 원리금 상환 가능한 수준. 예를 들어 세후 월 700만 원을 번다면 대출 상환은 210만 원 이내가 안전선입니다. 이 안에서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수준의 수도권 입문 매물을 전세 끼고 갭 투자 형태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지, 인덕원, 이왕, 안양 일부 지역은 여전히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어 실속 입문 구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주택자입니다. 이들은 지금 기다릴 것인가, 갈아탈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보유 중인 주택과 상급지의 가격 격차입니다. 그 차이가 3억 원 이하로 좁혀졌다면 지금이 갈아탈 타이밍입니다. 왜냐면 상급지는 하락장에서 빨리 떨어지지만 반등장에선 제일 먼저 오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상급지로 옮기면 다음 상승기에 레벨업 효과를 누릴 수 있죠. 반대로 격차가 여전히 크다면 무리한 교체는 피해야 합니다. 지금은 영끌보다 선택과 집중의 시기입니다. 하락기에는 대출을 감수하면서 상급지를 잡는 게 맞지만 지금처럼 상승 전환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고르는 게 정답입니다. 결국 무주택자는 진입 시점, 1주택자는 포지션 교체 시점을 고민해야 합니다. 전세난, 금리, 규제 이 모든 변수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입지와 희소성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내 위치를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만이 2026년 이후 본격적인 상승장에서 결과의 차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 결론 2026년 집값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전세는 사라지고 공급은 멈췄으며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시점은 과거에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겉보기엔 잠잠하지만 실제로는 압력이 차오르는 고요한 폭풍 전야에 가깝습니다. 전세 품귀는 이미 매매 시장으로 불씨를 옮겼습니다. 공사비 폭등과 인허가 지연은 향후 2에서 3년간 공급 절벽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3차 부동산 정책이 대출과 실거주 요건을 더 조이면 단기적으로 거래량은 줄겠지만 결국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며 가격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겁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와 재정 지출 확대가 맞물리면서 시중 유동성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지만 시장에는 돈이 돌아다니는 그야말로 정책과 자금의 엇박자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의미죠.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공포에 흔들리지 말 것, 입지와 희소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 그리고 내 재정 상황 안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릴 것. 시장의 방향은 결국 심리와 돈의 흐름이 결정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2026년부터는 공급 지연,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 확장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 중심으로 다시 강한 반등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단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집값은 정책보다 빠르고 정부는 시장을 따라갑니다. 따라서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방향을 먼저 읽는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내년 부동산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곧 발표될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정책의 실제 시나리오와 수혜지역 분석을 팩트 기반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가 이희연이었습니다. 시장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준비된 자의 편에 섭니다. 감사합니다.